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7권 15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4편에서 같은 동지였던 김경천, 김도출, 박기명의 밀고로 전봉준 녹두 장군이 체포되었지요. 나주 초토영에서 이제 한양으로 압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동학제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함께합니다. 제7권 석대들의 내리는 눈. 안방문에는 촛불 그림자가 일렁거렸다. 덕산이와 찰숙이가 안방의 대돌 앞으로 가더니 물러가서 자겠다는 인사를 하고 문간체의 큰 방으로 들어갔다. 영산이가 나귀 등에 거적옷을 씌워주고 마른 풀을 넣어준 다음 문간체의 모퉁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까지 평사는 뒷간 모퉁이의 헛간 속에 들어있었다. 쥐 한 마리가 측간에서 나와 마당을 건너갔다. 또 한 마리가 뒤따라갔다. 그것들이 부엌문 틈으로 들어갔다. 나으리, 얼굴을 좀 펴셔요. 그러시다가는 병나십니다. 제가 가야금 켜드릴까요? 화어리의 말에 고일평은 대꾸를 하지 않았다. 화어리의 그림자가 문에서 어른거렸다. 평사는 영산이 혼자 들어있는 방문 앞으로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갔다. 찰숙과 덕산의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안방에서 가야금 켜는 소리가 났을 때 평사는 속삭이듯 영산을 불렀다. 영산이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문을 열어주었다. 평산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건너다 보고 있기만 했다. 영산의 눈에 얼핏 물이 괴는 듯 싶었다. 이윽고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가? 영산의 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 평산이 말없이 영산을 끌어안았다. 영산은 꽁꽁 얼어있는 형 평산이의 몸을 아랫목 이불 속에 묻어놓고 밖으로 나갔다. 아따, 저녁에 먹은 것이 젓갈이 짜다 싶더니만. 영산이 집신을 질질 끌고 가며 두런거렸다. 안채의 부엌문을 열고 들어갔다. 동이를 달그락거리는 채 하다가 살강 속에 있는 밥바구니에서 보리 삶아놓은 것을 한 사발 펐다. 물 한 가지와 함께 그것을 가지고 왔다. 평사는 알알이 흩어지는 그 보리알들을 씹어 삼키고 물로 배를 채웠다. 새님이 형 나타나기만 하면 죽인다고 벼르고 있어. 죽여도 고이 죽이지 않고 쫙쫙 찢어 죽인다고 했어. 아씨마님하고 아기하고는 진작에 죽였을 것인데 형이 들어오면은 붙잡아서 함께 죽이겠다고 놔두고 있는 것이오. 아씨마님하고 아기는 형 잡을 미끼로 여기 가두어 놓은 것이오. 형이 들어오지 않는 한에는 아씨마님하고 아기를 달리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인게. 형 살려면 어물쩍거리지 말고 오늘 밤 여기서 자고는 내일 새벽에 일찍이 도망쳐 나가도록 해.
영산이 속삭였다. 잘숙과 덕사는 콧소리 많은 소리로 웅얼거렸다. 안방에서는 가야금 소리가 청승스럽게 울려 퍼졌다. 평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씨마님이 없고는 이 세상이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아니다. 아씨마님 모시고 도망칠란다. 당장 어디로 모시고 가려고 그런가? 애기까지 데리고. 이 옴동설안에 섣부르게 도망을 쳐 가다가는 다 얼어 죽어. 그리고 아씨마님이 형 따라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을지도 몰라. 죽더라도 여기서 죽을란다고 하면 어떻게 할 참인가? 아니다. 아씨마님은 가다가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따라 도망을 갈 것이다. 평사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새님이 나들이를 하고 나면은 내가 저 하울이만 어떻게 좀 밖으로 꼬여내도록 해줘라. 그러면 내가 덕산이하고 잘수기하고는 얼르고 달래든지 두들겨 패서 결박을 지어 놓든지 한 다음에 자물통을 풀고 아씨마님하고 아기하고 모시고 도망갈란다. 영사는 천장을 쳐다보며 눈을 껌뻑거렸다. 그렇게 좀 해줘라. 평산이 안달을 했다. 평산은 이 집안에서 아씨마님과 아기를 빼내기만 하면 살아갈 자신이 있었다. 그는 나주 초토영에 있으면서 청학동에 대하여 들었다. 그 청학동이라는 곳은 지리산 첩첩산 중에 널찍한 분지라고 했다. 화전을 일구며 살 수 있는 땅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고 했다. 워낙 산이 깊은 까닭으로 관원들이 들락거리지 않는다고 했다. 비결에 난을 피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적혀 있다던 것이었다. 영사는 얼마 동안 기다려보자고 하며 말했다. 시방, 잠봉 어른이 오늘 내일 하고 있어. 내일 새님이 내덕도에 들어갈 것이구먼. 내덕도 민보군이나 대응 민보군들이 보통으로 포악한 것이 아니오. 수군들보다 더 무서워. 새터말 안에서는 이바우, 지역부, 김동수, 손영철이 설치고 다니는 그 꼴 보기 싫어서 못 산다네. 그것들이 동학군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을 싹 모아놓고 하나씩 하나씩 이때껏 지은 죄질에 따라서 징치한다고 하고 그 사람들한테 준 땅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붙여주기도 하고 내일 내가 새님 나귀 끌고 날아가게 될 거니까 그때 형이 요령껏 어떻게 한번 해보소. 잘됐다. 만일에 화월이 덕산이 잘쓰기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싹 죽여버리고 빼내가는 수밖에 없다. 평사는 이를 악물었다. 소택 이름이 떨어졌다. 영사는 심지가 다 들어가기 전에 불을 껐다. 영사는 멀거니 어둠에 묻히는 천장을 쳐다보았다. 평사는 안채의 부엌방으로 귀를 기울였다. 다들 잠이 들고 나면 살짝 나가서 안 씨에게 자기가 왔음을 알려주리라 했다. 왕시둥이 보리알 들어간 뱃속이 와글거렸다. 잠이 쏟아졌다.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잠시만 눈을 붙이고 일어나자고 생각했다. 무조건 다 죽이고 빼내고로만 하지 마소. 화오리한테 통사정을 하면은 어떤 꾀꼬리 소리 같은 수 하나 마련해 줄지도 모르네. 화을이 무서운 여자네. 수군 장교 손도 은밀하게 잡고 있고 동학도인들 손도 잡고 있어. 홍순서한테 군자금도 많이 대주었다네. 내일
내가 새님 모시고 나간 다음에 화오리한테 통사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뭐 정 안 되면 뭐 그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래, 부디 잘 자소. 이튿날 아침 일찍이 고일평은 나귀를 타고 집을 나갔다. 영산이 나귀 고삐를 잡고 앞장서 갔다. 화월이와 덕산, 잘숙이 대문 밖에까지 그를 배웅했다. 평사는 자기의 집신을 손에 든 채로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랫목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화월이가 그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에게서 일본제 분과 크림의 냄새가 풍겨왔다. 문을 닫고 난 화월이는 장승처럼 굳어져 버렸다. 그렇지만 그녀는 겁많고 호들갑스러운 여인이 아니었다. 재빨리 냉정을 되찾았다. 댁은 누군데 어인일이오? 창백해진 얼굴로 평산을 노려보았다. 평산은 놀라게 해드린 죄를 용서해달라는 뜻으로 방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마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와 건너방에 갇혀 있는 아씨 마님과 죄 없는 제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을 살려줄 사람은 오직 마님뿐이옵니다. 마님 한 말씀 한마디면 저희들 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사옵니다. 평사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화월이는 곧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랫목으로 가서 바로 앉았다.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던 말을 일사천리로 뱉어내기 시작했다. 내 마평산 접장의 의기를 평소부터 늘 가상하게 여겨오던 터요. 마평산 접장의 소원대로 길을 열어드릴 테이니까 한번 꿋꿋하게 살아가 보시구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가 마련해주는 대로 길을 나선 다음 혹 실패를 하더라도 모든 것을 평산이 접장 혼자서 다 저지른 것으로 하시오. 약조를 할 수 있겠소? 그 약조를 한다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도와드릴 수가 없소. 평사는 방바닥에 얼굴을 비비며 울었다. 여부 있겠느냐고 말했다. 화월이는 밖으로 나가더니 덕산과 잘숙을 부엌안으로 불러들였다. 너희들은 잠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렸다. 혹 나를 의심하여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한다거나 도망을 치려 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내 말대로 고분고분 따른다면 새님한테 말을 잘하여 속량을 해주고 넉넉하게 땅을 붙이고 살도록 해줄 것이니라. 아이고 마님, 따르고 말고요. 하겠사옵니다. 시키는 대로 하시옵소서. 화오리는 먼저 잘숙을 뒤란의 기둥나무에 등을 기댄 채 앉아있게 해놓고 덕산에게 명령했다. 묶어라. 마치 산적이 들어와 그렇게 한 것처럼 단단히 묶고 제갈까지 물려놓아라. 잘숙과 덕산이 어리둥절하여 화오리를 건너다 보았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묶어놓은 채로 오래 놔두지 않을 것이니라. 내가 수군들을 데리고 와서 풀어줄 때까지만 참고 기다리거라. 못하고 있느냐? 어서 묶어라. 덕산이 잘쓰기를 결박하고 제갈까지 물렸다. 너는 내 아내한테 등을 붙이고 앉아라. 하고 나서 화월이는 새끼줄을 집어들었다. 덕산을 결박하였다. 잘숙과 마찬가지로 제갈까지 물려놓았다.
나중에 수군들이 와서 물으면은 복면을 한 도적들이 이렇게 결박을 지어놓고 부엌 건너방 아씨마님을 데리고 도망쳤다고 말해야 한다. 알겠느냐? 물론 오늘 밤에 돌아온 새님한테도 똑같이 말을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말이 서로 틀려서 목숨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니라. 서로 입을 잘 맞춰 놓도록 하거라. 이 일은 내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아래 장관청 천해산 장교가 만호 장군의 명령에 따라 하는 일이다. 이 일은 너희들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날까지 절대로 발설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니라. 화월이는 부엌문을 닫아놓고 평산을 밖으로 불러냈다. 부엌 건넌방 문에 자물쇠를 풀었다. 평산이 뛰어들어가서 안씨를 끌어안은 채 울어댔다. 그렇지만 안씨는 고개를 저어댔다. 그녀는 화월과 평산의 의도를 알아챘다.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아무데도 안 가고 여기 갇힌 채 죽을 것이오. 이 아기나 데리고 가도록 하시오. 안씨는 평산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화월이에게도 어쩌려고 이러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으리 가슴에 또 못을 박으면 안 돼요. 제발 죄 많은 내가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말을 했다. 이것은 나으리께서도 바라고 있는 일이옵니다. 제가 마련한 대로 하십시오. 세상길은 반드시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화월이가 안씨를 달랬다. 안씨에게 옷을 입히고 머리를 매만져 주었다. 진즉부터 버들이하고 의논을 해온 터입니다. 버들이는 천해산의 첩이옵니다. 그 버들이의 친정이 소안도 노루목 비자마을이 온데 시방 홍집강의 자식들 순실이, 순칠이, 수은구도 다 거기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움막이나 하나 짓고 사시지요.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승이 낫답디다요. 제 말대로 하십시오. 안씨는 흐느껴 울었다. 화월이가 머리를 만져주는 대로 맡겨주었다. 평사는 아기를 품에 안고 울었다. 아기의 볼에 코끝을 비비기도 하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아기는 자고 있었다. 평산이에게는 영산이 입던 옷을 내주었다. 페랭이를 씌웠다. 그에게 이불 보찜 하나를 짐기고 앞장 세웠다. 안씨에게는 장옷을 씌웠다. 화월이가 아기를 안고 나섰다. 날씨가 화창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바다도 조용했다. 고기 비늘 같은 잔물결들이 일고 있었다. 그것들이 햇살 조각들을 튕겨 날렸다. 자잘한 물고기들 수억 마리가 수면 위로 일시에 떠올라 파닥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화월이는 그들을 버들이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버들이가 그들을 반갑게 맞았다. 버들이는 안씨에게 좌정하라고 했다. 큰 절을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안씨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나는 이제 지체 높은 집 안악이 아니요. 한낱 천한 상것일 뿐이요. 하며 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버들이는 기어이 안씨에게 큰 절을 했다. 저는 아씨마님께서 참봉집 아들을 버리고 마평산이 접정하고 해루를 하기로 결심하셨다는 말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했사옵니다. 개벽세상이라는 것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아시마님 같은 지체 높으신 어른들께서 마평산이 같은 천한 접장들하고 해로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세상이 곧 개벽 세상 아닌지요? 버들이는 모구름 섞인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한만호에게서 풀려난 뒤부터 부쩍 어른스러워졌다. 천장교 두려워하지 마시오. 군복에다가 칼은 차고 있지만 마음씨가 비단결 같은 어른이요. 천장교는 버들이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드는 위인이요.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진 다음에 그 어른이 배 한 척을 내주면은 타고 소환도로 저 가시오. 그 섬 노루목에다가 배를 대고 비자마을 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시오. 훗날 버들이 내외의 은혜 잊지 말고 갚도록 하시오. 오늘 큰 바람은 없을 듯 싶소. 화어리는 평산에게 말하고 서둘러 돌아갔다. 그날 밤에 평산은 회령진 수군 장교인 천혜산이 은밀하게 내준 거룻배에다가 안씨와 아기를 싣고 소안도를 향해 떠났다. 별들이 총총한 조용한 밤이었다. 천혜산은 만약을 모른다며 물금첩 한 장을 평산의 손에 잡혀주었다. 두 날 두 밤 동안을 내내 손이 부르트도록 노를 저 가야 한다고 멀고 먼 소안도였다. 그 깊은 섬으로 들어가면 자기와 아씨마님 안씨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거기 가면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아먹고 살 수 있으리라 했다. 평산이 노를 저을 때마다 뱃머리는 밤안개 서린 물결을 헤쳤고 헤쳐진 그 물결들과 노가 걷어차는 물속에서는 푸른 인광이 꽃불처럼 일어났다. 배가 밤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감에 따라 평산의 앙당그러진 채 조마조마했던 가슴은 풀어졌고 뜨겁게 벅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문득 흐느껴 울어대기 시작했다. 어머니. 평산은 별들을 쳐다보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안씨는 천관산 너머에 있는 친정집을 향해 큰 절을 2번이나 하였다. 아기를 이불 속에 묻어 채워놓고 배의 고물 쪽으로 갔다. 평산이 젓는 노를 맞잡고 저었다. 노가 가벼워졌다. 평산은 노를 놓고 안씨를 끌어안았다. 안씨가 하고 울면서 누가 쫓아오면 어떻게 할 것이오. 얼른 저 가십시다. 하고 말했다. 평산이 안씨를 이물 쪽으로 이끌고 가서 앉혀놓고 와서 더 세차게 노를 저었다. 밤안개 서린 뱃머리 상공에서 갈매기 한 마리가 끼룩 하고 울었다. 우두커니 앉아있던 별들을 쳐다보고 있던 안씨가 다시 고물로 와서 평산을 도와 노를 저었다. 화창하게 맑았고 바람이 없었다. 아침나절이었다. 봄날처럼 따스했다. 새터말 이바우의 아들 달섬이와 김규현의 아들 재계는 회령진으로 건너가려고 덕산 뜸 앞 나룻머리로 나왔다. 언제인가부터 마을 아이들은 달섬이를 따돌렸다. 민복은 이바우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김규현의 아들 재계는 달랐다. 달섬이가 동학군에 나간 이우암의 조카라는 사실 때문에 늘 그와 친히 어울리곤 했다. 달섬이는 자기를 멀리하려 하지 않는 재계가 고마웠다. 주막집 마당 앞에서
나룻바를 기다리는데 주모 점단이가 업동이를 놀리고 있었다. 업동아, 업동아, 내 업동아, 달떡 같은 내 복동아,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 땅에서 불끝 솟았냐, 우리네 달떡이 복동이 한 번 쌩끗이 웃고 나니 하늘의 별떨기들이 웅실웅실, 우리네 업동이 복동이 또 한 번 벙긋 웃고 나니 동산의 달이 두둥실 뜬다. 업동아, 업동아, 내 복동아, 어디를 갔다가 인제 왔느냐?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 땅에서 불끈 솟았냐? 아하, 아이고 간지럽다. 이놈아, 흐흐흐. 달섬이는 점단이의 수양딸 꼬시리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막집을 사돈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할머니는 왜 저 나룻머리 점단이네 집 업동이한테 포대기와 옷을 해다가 주었을까? 할머니의 심사를 이해할 수 없었다. 달섬이는 점단이가 아기 놀리는 꼴을 눈이 시려 볼 수가 없었다. 나룻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찼다. 사공천부리가 투덜거렸다. 아이고, 저 집구석에 만일 업동이 하나가 더 들어오면은 저 옆편에 미쳐서 벌러덩 날뛰다 하늘 올라가겠네. 달섬이와 제게는 점단이를 등지고 회령진 쪽을 보았다. 달섬이는 오래전부터 제게한테 자기의 고모 이삐가 살고 있는 일본인 와타나베의 집에 대하여 자랑을 하여 왔다. 한 번만한 시계도 있고 큰 바지락만한 시계도 있단 말이요. 일본 은전이 장롱에 가득가득 들어있고 울긋불긋한 비단들이 집안에 산같이 쌓여있고 금송아지, 은송아지, 금가락지, 금밥그릇, 은밥그릇 이런 것들 잔뜩 있어. 이렇게 자랑을 하기는 하였지만 달섬이는 사실 이삐 고모가 살고 있는 와타나베의 집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거기에 다녀온 할머니의 말을 듣고 혼자서 상상을 하여 본 것에 지나지 않았다. 달섬이 자신부터가 그 집을 한 번 가보고 싶었다. 제게가 가자고 들볶아서 가보기로 용단을 내렸다. 한편 조마조마했다. 와타나베라는 일본인이 그와 제게를 자기의 집안에 들여 놓을까? 또 그가 입이 부르트도록 자랑을 한 것들이 정말로 와타나베의 집안에 있기나 할까? 이삐 고모가 그 와타나베라는 일본 사람의 집에 그대로 살고 있기나 할까? 일본인이 이삐를 잡아먹어버리진 않았을까? 달섬은 무섬증이 일었다. 후두두 진저리를 쳤다. 나룻배가 회령진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달섬이는 조마조마하여 견딜 수 없었다. 그냥 무슨 핑계인가를 대고 제게를 데리고 내덕도로 뒤돌아버리고 싶었다. 그들이 탄 나룻배가 회령진 나룻머리에 도착하였을 때 뜻밖의 일 하나가 벌어져 있었다. 달섬이의 고모 이삐가 나룻머리에 나와 있었다. 하마터면 이삐를 못 알아볼 뻔했다. 이삐는 여느 안악들처럼 치마저고리 차림을 하고 있지 않았다. 울긋불긋한 비단 옷을 입었다. 그것은 여느 조선 안악들이 입는 그것과 달랐다.
저고리와 치마가 한데 달려 있었고 치마의 통이 좁고 길쭉했다. 발걸음을 크게 벌려 내디딜 수 없는 옷이었다. 거기다가 등허리에 자그마한 보자기 하나를 짊어지고 있는 듯 싶었다. 머리를 닦고 있지도 않았고 쪽지지도 않았다. 짧게 잘라버린 머리를 뒤통수에 싸잡아 걷어 올린 다음 반짝거리는 장식물로 아울러 놓았다. 얼굴에는 하얀 분을 바르고 있었다. 그렇게 차리고 있는 이삐는 키가 훤칠하게 커 보였고 달떡같이 예뻐 보였다.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고모! 달섬이가 이렇게 부르면서 다가갔다. 고모 이삐는 내덕도 그의 집에서 살던 때에 늘 하던 것처럼 달섬을 향해 멀건 눈길을 잠시 보내면서 웃는 듯 마는 듯 했을 뿐이었다. 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눈이 커졌다. 눈 아래 흰자위가 더 많아졌다. 볼과 목에는 살결이 더 보송보송하게 올라 있었다. 제게는 끓어오르는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한 채 달섬이의 뒤를 따라 이삐 옆으로 다가섰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을 멈추고 이삐를 보고 있었다. 일본인 와타나베 히데요시가 달섬이 앞에 와서 쪼그려 앉으며 그의 두 손을 모아 잡았다. 와타나베는 소매통이 좁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달섬이가 와타나베를 건너다 보았다. 그의 눈길과 그 일본인의 눈길이 마주쳤다. 한동안 그들은 자기의 눈길을 상대의 눈알 속에 깊이 쑤셔 넣었다. 이 사람은 시방 고모 이삐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이삐 고모를 어디로 팔려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본 사람들은 조선의 앳되고 예쁜 여인들을 사다가 잡아먹기도 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얼른 자라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달섬이는 생각했다. 고모 이삐를 그 일본인에게서 빼앗아 오리라고 생각했다. 일본인 와타나베는 달섬의 손에 은화 한 개를 잡혀 주었다. 턱끝으로 나룻머리 안쪽에 전방을 가리켜 주었다. 거기에 가서 사탕을 사 먹으라고 말했다. 와타나베의 가슴 속에는 음험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 와타나베는 얼굴과 몸매가 곱고 예쁜 이삐를 재물포로 데려가고 있었다. 이삐를 일본 제1은행 재물포 지점장 스키무라 이치로에게 선물할 참이었다. 그 선물 대가로 대출을 받을 것이다. 그는 정보 장교인 아우 와타나베 이에야스의 소개장을 지니고 있었다. 제1은행은 해관에서 거두어들인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 돈을 가져다가 건간망을 하고 회령진과 천관산 사이의 바다를 막아 거대한 농장을 조성할 참이었다. 그리고 근처의 땅들을 모두 사들일 참이었다. 그는 멀지 않아 조선 제1의 농장주가 될 터이었다. 그 농장과 곁들여 거대한 미곡상도 차릴 참이었다. 이삐의 주카인 저 아이는 내가 준 은화로 많은 사탕을 살 수 있을 터이다. 그것을 자기 친구와 나누어 먹을 것이다. 그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행복감을 느낄 터이다. 자기 친구에게 의스될 것이다. 앞으로 와타나베는 조선의 무지렁이들에게 사탕들을 많이 나누어 줄 참이었다.
사탕 맛에 취해 있는 그들의 넋을 뺄 참이었다. 와타나베는 달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몸을 일으켰다. 중선보다 훨씬 큰 기관선 한 척이 나룻머리 앞에서 물너울을 따라 몸체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와타나베는 이삐의 손을 잡아 끌고 나룻배에 올라탔다. 그 일본인들은 기계배에 오르기 위하여 그 나룻배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삐가 팔려간다. 달섬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기계배가 흰 또아리 같은 연기 방울들을 토해내면서 통통거렸다. 오래지 않아 푸른 물살을 가르며 바다 한가운데로 떠나갔다. 갈매기들이 배 위에서 선호했다. 고모, 어디 가는 거야? 달섬이 소리쳐 물었지만 이삐는 멀거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달섬은 울음이 터져나왔다. 얼른 내덕도로 되건너가서 그 일을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울면서 이삐를 향해 소리쳐 물었다. 고모, 어디 가느냔 말이야? 와타나베는 빙긋 웃으면서 나룻머리에서 이삐를 향해 소리쳐대는 달섬을 향해 손을 저었다. 달섬이는 일본인에게서 받은 운하를 바닷물 속에 던져버릴까 말까 망설였다. 전에 할머니가 가져와서 먹어본 사탕이 생각났다. 그의 손바닥 속의 은하는 땀에 젖어 있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전방을 향해 갔다. 그는 회령진까지 따라온 제게한테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게를 전방으로 데리고 가서 사탕을 샀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울음 나오는 입속에 사탕을 넣었다. 이날은 사탕 맛은 단맛이 아니었다. 익모초 맛이었다. 나루를 건너와서 주막집 마당으로 가다가 달섬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제게가 한 짓 때문이었다. 제게는 조약돌 한 개를 집어들어 던졌다. 그때 그는 아직도 입에 넣지 않고 움켜쥐고만 있던 사탕을 함께 던진 것이었다. 별림이는 구름 일문뜸에 큰 댁으로 달려갔다. 내덕도 새텀 아래 당집을 생각했다. 그 당집 안에 뱀신들이 이우암을 보살펴 주었을 것이다. 아니, 천간사에 안치한 아기의 홀령이 이우암을 보살펴 주었을 것이다. 다들 죽었더라도 이우암만은 살아 돌아왔으리라고 생각했다. 샌님 이인하는 죽었더라도 이우암만은 살아 있어야 한다고 속으로 소리쳤다. 이인한의 혼백은 이우암의 몸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 지금 이우암은 돌아와서 그녀를 보려고 구림의 큰댁 뒤뜰이나 헛간 속에 숨어 있을 거라고 별림이는 생각했다. 향나무 거리에 이르렀을 때 일문뜸 한가운데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별림이는 반사적으로 이인한의 집이 불타고 있다고 생각했다. 민부군들이 불을 지른 모양이다. 그들이 그 집안에 숨어든 이우암을 붙잡아 가진 않았을까? 노마님은 어디로 몸을 피했을까? 절망감이 눈앞을 아득하게 하였다. 온몸에 힘이 풀렸다. 별림이는 두 주먹을 걸어쥐고 마을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예상했던 대로 불타고 있는 것은 이인한의 집이었다.
그 불을 끄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사람들은 어둠 속에 깊이 숨어서 불구경들을 하고 있었다. 별님이는 불타는 집을 향해 불이야! 하고 소리쳤다. 아무도 그녀를 따라 불이 났다고 소리쳐주지 않았다. 별님이는 다시 불이야! 하고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쳤다. 어떻게 잡을 수 없도록 맹렬해져서 불길이었다. 별님이는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을 이우암을 자기 옆으로 불러내고 싶었다. 그녀는 불을 등진 채 근처의 어둠 속을 살피며 불이야! 소리를 질러댔다. 화끈거리는 불기운이 그녀를 삼고 지지려고 들었다. 온몸이 순식간에 익어버릴 듯 싶어 어둠 속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녀는 지역보를 떠올렸다. 불을 지역보가 질렀을 것이다. 그놈은 근처의 어둠 속에서 이우암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역보가 눈에 띄기만 하면 그놈의 얼굴을 핥혀 주리라 했다. 부둥켜 안고 물어뜯어 주리라 했다. 절름거리는 한쪽 다리를 아주 못쓰게 끊어주리라 했다. 샌님 이인한도 지역보가 죽였을지 모른다. 사실은 나를 찾아 이곳에 나타난 이우암도 이미 그놈의 손판에 어디론가 끌려가 버렸는지도 모른다. 별님이는 근처의 어둠 속에 이상스러운 눈초리들 둘이 숨어 있다고 느꼈다. 한쪽 어둠 속에는 지역보가 있고 또 다른 한쪽 어둠 속에는 이우암이 숨어 있는 듯 싶었다. 그녀는 더 소리치지 않았다. 재빨리 활활 타오르는 불빛을 피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골목길 모퉁이와 근처의 집 울타리 뒤쪽과 돌담 그늘을 살피며 휘돌아다녔다. 감나무들 서 있는 뒤뜰 저쪽에 사당으로 달려갔다. 짐승처럼 눈을 빛내고 숨어 있을 지역보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이우암을 찾기 전에 지역보를 두들겨 패고 물어 뜯어서 멀리 쫓아보내야 한다고 별님이는 생각했다. 지역보보다 이우암을 먼저 찾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 지역보는 민보군들 몇 사람과 함께 내 뒤를 밟고 있을 것이다. 이우암이 나를 보고 몸을 나타내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우암이 활활 타오르는 저 대낮 같은 불빛 속에 몸을 나타내면 안 된다. 민보군들한테 잡혀가서 죽는다. 나오지 마. 우암이 총가. 나오지 마. 별님이는 문득 근처의 어둠 속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다. 꼭 숨어 있어. 나오면 죽어. 계속 이렇게 소리쳐대며 어둠 속을 미친 짐승처럼 헤집고 다녔다. 사당 뒤쪽에 쪽문을 열고 나가면서 같은 소리를 질러댔다. 그 쪽문 밖은 솔밭이었다. 그 솔밭에도 대낮 같은 불빛은 비치고 있었다. 그녀가 솔밭의 그늘 속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희끗한 것 하나가 재빨리 그녀의 손을 훔켜잡았다. 살쾡이에게 잡혀가는 암탉처럼 그녀는 숲 그늘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희끗한 것이 거치는 숨을 내뿜으며 그녀를 품어버렸다. 그 순간
그녀는 잘 말린 자반 냄새를 맡았다. 이유암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도 이유암을 끌어안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구인가가 도망가라! 하고 소리쳤다. 그것은 지역보의 소리였다. 경적으로 이유합니다. 다른 민보군들의 소리도 들렸다. 그 소리가 들려오는 마을 쪽 어둠 속에서 화승총의 심지가 번쩍거리며 타 들어가고 있었다. 이유암은 별님이의 손을 이끌고 숲속으로 내달렸다. 한 손으로는 별님이를 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헤쳤다. 누구의 화승총인가가 팡 소리를 내고 또 다른 누구의 화승총 하나가 다시 팡 하고 소리를 냈다. 그들이 마을을 벗어나려 하는데 희끗한 것들 셋이 앞을 막아섰다. 하나는 환도를 빼들고 있고 다른 하나는 죽창을 켜놓고 있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야흐로 화상총을 이유암을 향해 겨누면서 심지에 불을 붙였다. 잘 왔다. 내 놈이 이리로 도망쳐올 줄 알고 이 길목을 막고 있었더니라. 순순히 무릎을 꿇고 빌면은 목숨만 살려주마. 도망을 쳐봐야 이 정철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니라. 이유암은 별님이의 손을 놓고 몸을 날렸다. 맨 먼저 화승총 겨누고 있는 자를 걷어차고 환도를 든 자와 죽창 든 자를 차례로 쳐 눕혔다. 별님이를 한쪽 어깨에 들쳐매고 뛰었다. 천관산 모퉁이에 이르렀을 때 별님이가 어디로 갈 것이오? 하고 물었다. 이유암의 머릿속에 천관사 무예 스님의 얼굴이 그려졌다. 지역보가 또 뒤쫓아오면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그럴 리 없다. 벼락은 한 번 떨어진 자리에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 정관사로 갑시다. 먹달깃빛 하늘에 별들이 총총했다. 별님이는 그 별들 속에서 자기 아기의 별을 보았다. 천관사에 안치해둔 아기의 영가를 생각했다. 아기와 함께 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다. 새님의 영가도 그 절에 안치하고 날이면 날마다 그를 위해 빌어주리라고 다짐했다. 나 그 절에서 공양주 보살 노릇하고 살면 좋겠소. 우아미 총각은 불목하니 노릇하고 살고 우리 아기 영가하고 새님 영가하고. 별님이는 별들을 쳐다보며 꿈꾸는 듯한 소리로 말했다. 땀으로 멱을 감으면서 천관사에 이르렀다. 삼태성이 중천에 올라와 있었다. 무예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하루에 한 차례씩은 민부분들이 다녀간다. 암자라는 암자, 절이라는 절. 심지어는 짐승들이나 겨우 들어가서 살만한 토굴들까지도 이 잡듯이 뒤진다. 여기서는 못 산다. 저기 저 깊은 섬으로 들어가 버려라. 소안이라는 섬이다. 시방은 좌우간에 살아놓고 볼 때이니라. 오늘 밤하고 내일 낮하고는 저쪽 바위굴 속에서 은신해 있다가 내일 밤에 회령진으로 가거라. 무예는 한동안 이맛살을 찌푸리고 있다가 회령진에 가서는
기생 화어리를 찾아가서 내 말을 하면은 잘 마련해 줄 것이니라. 하고 말했다. 고이철이도 그리로 들어갔느니라. 무예는 고이철을 장흥장대에서 만났다고 했다. 내가 이 아수라장 속에서 할 일이 무엇냐고 생각을 하다가 임자 없는 시신들이나 묻어주자 하고 나섰더니라. 미친 짓이지. 그런데 장흥에 가보니까는 나만 미쳐있는 것이 아니더라. 연동석, 연남석 형제도 날이면 날마다 임자 없는 시신을 지게로 짊어져다가 묻어주더라. 목 떨어져 나가고 없는 홍순서 시신을 그 사람들 둘하고 함께 묻어주었다. 무예는 쓴 입맛을 다시고 나서 말을 이었다. 고이철이는 다리를 삐었더라. 다리도 다리지만은 기가 쇠할 대로 쇠 있길래 내가 며칠 동안 고읍 옥당 의원집에서 며칠 누워있게 해놓았다가 일전에 보냈다. 한데 상좌가 차려온 저녁밥상을 받고 앉은 별림이가 나물국 한 숟가락을 입에 떠 넣더니 왜? 하고 구역질을 했다. 별림이는 무예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부지런히 숟가락질을 했다. 억지로 밥을 삼켜댔다. 그런데 기껏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더니 측간으로 달려가서 울컥울컥 다 토해버렸다. 추워서 죽겠다고 하며 이완의 품속에 몸을 파묻었다. 부들부들 떨었다. 가끔 신음소리를 내면서 새근새근 자는 듯 싶더니 그 어른 혼배기 시방 어디를 어떻게 떠돌고 있을까? 아마 이 방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어. 하고 말했다. 이유암은 별림이를 더 힘껏 끌어안은 채 이인환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던 일본군들의 회전식 기관총과 조총을 생각했다. 그 섬에 들어가 살면서 밀수꾼들을 통해 그 기관총을 구하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별림이는 울었다. 이번에는 제발 건강한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난 여름에 이 절에다 안치한 자기네 아기의 영가를 생각했다. 그 아기 홀령이 다시 자기의 뱃속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울면서 나미아비 탑을 관세음보살을 부지런히 염송했다. 이인환과 이유암을 똑같이 빼닮은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이튿날 초저녁의 어둠과 함께 길을 떴다. 이유암과 별림이가 엎드려 하직 인사를 하자 무예는 합장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려 주었다. 쓸쓸히 웃었다. 무예의 짧은 머리칼들은 희끗거렸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살들이 촘촘 박혀 있었다. 이유암은 그 얼굴에서 아버지 이마동의 얼굴을 보았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 덕도에 어머님한테는 내 은밀하게 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마. 무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비롭게 말했다. 언제 다시 뵙게 될지. 이유암은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문득 지난 여름철에 왔을 때 무예가 해준 이야기와
율무풀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암자로 올라가는 양지 바른 등성이 길에 스스로 자생한 율무풀 수문암은 포기가 있었다. 억새 숲과 띠풀숲 사이에서 들솟은 채 바야흐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초록의 율무풀들을 가리키며 무예는 저것이 중무덤이란다 하고 말했던 것이다. 살아서는 상투가 없고 죽어서는 무덤이 없는 것이 중이라는데 그게 무슨 중의 무덤이라는 말인가? 이유암은 율무풀 포기들과 무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여기에는 어떤 스님이 묻히셨어요? 별림이가 물었다. 율무풀들은 푸른 열매를 단 채 바람에 흔들거리고 있었고 무예는 유산 후유증으로 얼굴이 창백한 별림이의 얼굴을 향해 빙긋 웃었다. 무예는 자기 목에 걸려있는 염주를 잡아 흔들어 보이고 나서 암자 쪽으로 흘러가는 구름장으로 눈길을 보냈다. 이 염주는 율무씨로 만든 것이다. 이 율무는 이렇게 중들이 목에다가 몇십 년씩을 걸치고 다녀도 싹 트는 힘이 없어지지를 않는단다. 지금 내가 걸고 있는 이놈들도 기름 먹인 것 같이 반들반들하게 닳고 닳았지만 어느 날 문득 땅에 닿기만 하면 싹이 들 것이다. 무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유암과 별림이는 그 늙은 무예 스님이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를 못했다. 띠풀과 억새풀 속에서 자생하는 초록색 율무풀들의 열매들을 등지고 등성이 너머에 있는 약사암 쪽으로 발을 옮기면서 무예는 말을 이었다. 옛날에는 요즘과 달라서 호랑이들이 훨씬 많았더란다. 토굴 속에서 용맹정진을 하던 중들이 시주를 얻으러 마을에 오르내리다가 호식해가는 수가 많았더란다. 중이 죽은 자리에 율무 염주가 떨어지면 그놈들이 싹이 텄을 것 아니겠느냐. 호랑이는 고픈 배를 채워서 좋았을 것이고 율무라는 놈은 싹이 터서 좋았을 것이고 물론 엄동설안에 만행을 하다가 얼어 죽는 수도 있었겠고 병들어 죽어가기도 하였겠지. 용시동 마을 어구를 벗어나면서 이유암은 별림이를 업었다. 별림이는 마다하지 않고 업히었다. 그녀는 아침 먹은 것, 점심 먹은 것들을 모두 토했고 헛구역질을 내내 하여댔다. 저녁밥 몇 숟가락 억지로 떠넘긴 것만 조금 뱃속에 남아있을 터이었다. 별림이의 몸이 전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았다. 속에 자라고 있을 아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싶었다. 지난 여름철에 이 절을 오며 하였던 것처럼 어디만큼 왔느냐 하고 묻고 싶었다. 그러면 별림이가 곧 힘을 차리고 당당 멀었다 하고 말을 할 것 같았다. 별림이는 등에 업힌 채 맥없는 소리로 별들이 다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 하고 말했다. 그러고 보니 푸르고 샛노랗고 붉은 별떨기들이 모두 그들의 머리 가까이 내려와 있었다. 다음 날 한밤중쯤에 이유암과 별림이는 천관사에서부터 그들을 따라온 그 푸르고 붉고 샛노란 별떨기들을 머리에 인 채
천해산이 내준 배를 타고 회령진 바다를 떠났다. 천해산이 준 물금첩이 이우암의 품속에 들어 있었다. 천해산은 모르는 체하고 버들이가 화월이가 바라는 대로 다 해주곤 했다. 그는 넉넉히 그럴만하게 되었다. 한만호가 떠나자마자 백수인은 군복을 벗은 다음 와타나베 밑에 빌붙어 버렸다. 새로 도임한 엄만호는 천해산을 수교로 삼았다. 요즘 계속해서 민복은들과 함께 동학배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잡아다가 징치하곤 했다. 곤장을 쳐서 지경 밖으로 내쫓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다. 이우암이 떠남으로 해서 이제 회령진 관내에서 귀찮은 것들이 모두 없어지게 되었다. 천해산은 어깨를 들어 올리고 가슴을 드높게 폈다. 하고 큰 기침을 하곤 했다. 엄만호는 껍데기였다. 천해산이 회령진안을 쥐락펴락하고 있었다. 조선청이나 화염청의 알속을 은밀하게 다 빼먹을 수 있게 되어가고 있었다. 고참봉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그의 아들 고일평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홀의 아들이었다. 그놈은 오래전에 천해산의 손에 잡혀 있었다. 와타나베는 쌀을 일본으로 실어낼 때마다 천해산의 집에 일본 지폐 한 장씩을 들여주곤 했다. 민복은 대장 이바오는 자기의 아우 이우암의 일 때문에 천해산의 앞에서 설설 기곤 했다. 보얀 파만개가 이우암의 뱃머리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우암이 젓는 노의 길다란 날개가 형광물살을 일으키며 배를 내몰았다. 배는 밤안개를 뚫고 남십자성이 해맑은 빗살을 일으키고 있는 남녘의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우리가 언제 다시 여기에 또 올 수 있을까? 회령진에서 소환도까지는 이틀 밤과 낮 동안 내내 부지런히 노를 저어 가야만 한다곤 멀고 먼 뱃길이었다. 화어리는 새끼 먹을 밥을 대바구니에다가 싸주고 또 곡식자루를 안겨주었다. 물 담은 호로병도 함께 넣어주었다. 짠지쪽과 자반 5마리도 싸주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이우암이 뒤통수를 긁으며 눈물겨워하자 화어리는 손사래를 쳤다. 나 일부러 우암이 총각 볼 욕심으로 그때 씨름굿을 보러 가곤 했어. 우암이 총각을 마음속에 두고 산 적도 있어. 어떻게 한번 은밀하게 불러볼 수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화어리는 웃으면서 말을 했다. 이우암은 내덕도를 향해 속으로 어머니 하고 불렀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어머니를 향해 절하고 또 절했다. 아버지의 영령이 있는 천관사를 향해서도 절을 했다.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개벽 세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 개벽 세상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이물의 덕판 아래에서 누더기를 뒤집어 쓴 채 별림이는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부디 자기의 뱃속에 든 아기가 반은 이난을 빼닮고 반은 이우암을 빼닮게 해달라고 빌었다. 큰 바다로 나아가자
물결이 굵어졌다. 그것들이 뱃전을 두들겨댔고 배가 심하게 기우뚱거렸다. 별님이는 멀미를 했고 저녁에 먹은 것들을 또 모두 토해버렸다. 아직도 덜 토한 무엇인가가 남아있는지 앓으면서 토하고 또 끙끙 앓아대면서 토했다. 저렇게 토악질을 하여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유암은 고개를 저었다. 힘껏 노를 저으면서 무애가 들려준 율무 이야기를 생각했다. 이 율무는 중들이 염주로 만들어 목에다가 몇십 년씩을 걸치고 다녀도 싹 트는 힘이 없어지지를 않는단다. 지금 내가 걸고 있는 이놈들도 기름 먹인 것 같이 반들반들하게 닳고 닳았지만은 어느 날 문득 땅에 닿기만 하면 싹이 틀 것이다. 그래, 별님이는 저렇듯 다 죽은 듯 했다가도 다시 싱싱하게 살아날 것이다. 죽지 않고 살아나서 달덩이 같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유암은 힘껏 노를 저었고 그의 배는 샛노랗게 빛나고 있는 남십자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총 7권의 대하 장편 소설을 지난 1년 동안 총 104편으로 나누어 함께 했습니다. 그 시대 개벽 세상의 거센 바람이 민중들에게 왜 휘몰아쳤으며 또한 어떻게 견디었는지를 한승원님의 필력으로 우리의 머리를 일깨워주고 가슴을 채워줬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영심책방 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영심책방은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